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동양 고전 중에 하나, 우리 그 조선시대의 연암 박주연 선생님의 열하일기 함께 했었고요. 오늘은 그 18세기 조선시대에서 다시 그리스의 땅으로, 그리고 시간은 한 1800년 정도, 9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문명을 대표하는 두 서사시가 있죠.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디세이아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어제 소개드렸던 그 열하일기가 이 북경을 거쳐서 열하까지 가는 그런 여행기, 이 청나라의 공식적인 그 권룡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공식적인 사신단의 비공식적인 사람으로 따라갔던 그런 연암 박지원의 세상으로 본 그 당시의 청나라의 지하의 민중들의 삶,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다고 하면, 오늘은 오디세이아를 통해 그리스 문명의 별처럼 빛나는 문학작품 오디세이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의 작품으로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함께 오디세이아, 이 두 작품이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페니키아 문자, 오늘날 그 영어에서 사용하는 로마 글자, 그 글자의 기원이 됐던 그 페니키아 문자가 들어온 뒤 처음으로 기록된 문서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 오디세이아에 대한 길잡이는 강대진 박사님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서양 고전을 테마로 해서 쭉 시리즈로 강연했던 내용을 고스란히 또 책으로 옮겨놓은 강연 모음집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나와 있는 강대진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시작하는 부분에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랄까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오디세이아는 운명의 무게를 견디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무작정 견디고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주어진 조건을 해치고 살아남는데, 해치고 그리고 살아남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암흑기를 뚫고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이루어갈지 모색하는 것, 그것이 오디세이아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먼저 유럽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그 크레타가 동방의 영향을 받아 가장 먼저 문명을 꽃피웠고요. 그리고 청동기 문명이 두 단계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려운 음절 문자들이 쓰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문명, 청동기 문명이 어느 날 소멸했고, 그것과 동시에 문자도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400년 정도 지난 뒤 그런 이제 동방의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쉬운 음소 문자인 알파, 베타, 감마, 즉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 크레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들로 처음 기록된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오디세이아와, 그리고 호메로스의 또 다른 작품 일리아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디세이아의 모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디세우스, 주인공이죠.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많은 곳을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여행이라면 별 의미가 없겠죠. 읽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디세이아를
오디세우스가 모험과 여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험을 겪음으로써 점점 더 완성된 존재로 나아가는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터를 떠나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 트로이 전쟁 아시죠? 그 목마 타고 들어가서 위장에 있다가 그 이제 승리를 쟁취해내는 그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바로 그 트로이 전쟁터에 참전을 해서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혁혁한 공헌을 세운 위대한 용맹을 떨쳤던 그런 장수이고요. 이제 트로이 전쟁이 막을 내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우선은 트로이 맞은편 지역의 땅을 약탈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전쟁 당시에 좀 반대편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해적과 같은 그런 짓거리를 펼쳐요. 그런데 당시에는 해적도 일종의 직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을 약탈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그 지역 제사장인 마론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고맙다면서 오디세우스에게 아주 값지고 독한 포도주를 선물을 해줘요. 오디세우스는 그 포도주 자루를 받아들고 다시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말레아곳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지점에서 풍랑을 만나고요. 9일 동안 떠밀려 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에서 9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9일 동안 떠밀려 갔다는 것은 다른 세계, 즉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당도한 곳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로토스는 굉장히 달콤하고 이것을 먹으면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 잊게 만드는 그런 환각 효과를 가진 열매라고 해요. 이 로토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테니슨이라는 시인이 로토스 먹는 사람들이라는 시를 남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눈길에 멜랑콜리한 로토스 먹는 사람들이 다가왔다. 저 마법의 줄기로 된 나뭇가지를 가지고서 그것은 꽃과 열매로 그득했다. 그들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누구든 그것을 받아 맛본 이에겐 그에겐 파도의 외침이 멀리 동떨어진 듯 들렸다. 마치 다른 해변에서 울부짖고 소리치는 듯. 동료가 그에게 말을 걸면 그 소리는 희미하게 들렸다. 마치 동굴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그리고 그는 깊이 잠든 듯 느꼈다. 또렷이 깨어있는데도. 그리고 그의 고통치는 가슴은 자기에겐 음악처럼 들렸다. 네, 이 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열매가, 로토스라는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무책임의 유혹입니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딘가로 숨고 싶은 무책임 포기의 유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열매가 매우 위험하게 느껴지겠죠. 한 사람의 기억을 없애버리는 아주 리스키한 그런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기억은 그리고 이 나의 정신 이것을 온전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이 정체성과 그것을 탐험해가는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차저차해서 이 로토스 섬을 떠나요. 다행스럽게 섬을 떠난 오디세우스는 또 다른 아주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그런 위험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쭉 일방적으로
어두운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한편에 그 모험이 너무 어둡기만 했다면 또 다음 편의 모험에서는 좀 이제 오디세우스가 좀 이긴다거나 이렇게 승리를 한다거나 잘 피해간다거나 하는 좀 긍정적인 해피엔딩을, 그러나 그 속에 또 어떤 어리석음이 있어서 또 다음 모험으로 전개되고 그 다음 모험은 또 이제 엄청 또 무시무시한 그런 모험이고, 뭐 이것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반복하는 패턴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디세우스가 만나게 되는 이 모험은 아마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바로 외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도망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의 일행은 폴리페모스가 동굴 입구를 바위덩어리로 막아놓아 꼼짝없이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동안 이 오디세우스의 동료 6명이 괴물 폴리페모스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방편을 세운 게 마론에게서 받아온 그 포도주를 괴물에게 건네요. 이 포도주는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물하고 섞어서 먹었다고 하고요. 한 1대 8의 비율로, 그러니까 물하고 포도주의 비율을 그 정도로 해서 포도주를 희석해 먹었던 거죠. 근데 이 마론에게서 받아온 이 포도주는 얼마나 이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인지 20분의 1로 희석을 해도 그 효과를, 그 맛을 내는 그런 좀 좋은 품질의 포도주였다고 해요. 그러니 뭐 폴리페모스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괴물은 술을 마시고 이제 취해서 잠이 들게 되고요. 오디세우스는 이때다 싶어서 나무창으로 괴물의 눈을 찌르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자기 눈을 찌른 놈들을 잡기 위해 더듬거리면서 바위덩어리를 치우고는 이제 동굴 입구를 지키기 시작해요. 그 동굴 입구를 벗어나와야 하잖아요, 오디세우스는. 그래서 또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양을 3마리씩 묶어서 부하들을 그 양의 배에 매달려서 나가게 하고요. 자신은 대장인 수컷 양에 매달려서 나갑니다. 혹시 그 폴리페모스가 눈치를 채면 반격을 하려고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돌려서 칼을 뽑아들고 이 감시의 눈길을 시퍼렇게 뜬 상태로 빠져나갑니다. 나가는 데는 성공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복선처럼 하나의 실수를 흘리게 돼요.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에게 술을 줄 때 괴물이 이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라고 나에게 이 좋은 술을 주는 너의 이름이 뭐니?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오디세우는 우티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nobody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라고 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폴리페모스가 눈에 찔려 비명을 지르자 그의 동료들이 달려와서 이제 폴리페모스를 도와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너의 눈을 이렇게 했냐고 괴물에게 물었어요. 그 괴물의 동료 친구들이. 그랬더니 폴리페모스가 답하기를 우티스라고 자기가 한테 오디세우스가 이름을 우티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티스라고 자기를 구하러 온 친구들에게 우티스라는 아이가 내 눈을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의 동료들은 노바디라는 의미, 아무도 안 그랬다는 뜻으로 알고 도와주러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우티스라고 얘기했던 게 효과를 톡톡히 본 거죠. 근데 그냥 이 우티스로 남고 말았어야 하는데
동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야, 이 머저리 괴물아, 나는 오티스가 아니라 오디세우스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 오디세우스다. 뭐 이런 의미로 자기 이름을 남긴 거죠. 이때 그 우쭐했던 마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준 대가를 뒤에 가서 오디세우스는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굉장히 경망스럽고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그려져요. 이름을 알려준 것도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물론 지략은 좋았죠. 오디세우스는 그 호메로스의 다른 작품 일리아드, 그 트로이 전쟁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략, 전략을 보여주었던 그런 아이디어맨이고요. 이런 자기의 명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겠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만난 이 첫 번째 괴물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괴물을 자신의 그 지략으로 무탈하게 빠져나왔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 이제 과시욕이 좀 참았어야 하는데 뒤에 가서 큰 화를 부릅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일종의 성장 소설적인 그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죠. 분명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또 주인공이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오티스, 즉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뜻의 노바디라고 자기를 알리는 것 또한 가벼운 속임수가 아니고 일종의 그런 완전한 밑바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봐도 또 맥락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좋은 작품은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불러일으키는, 끊임없이 해석되고 해석되게끔 하는, 그리고 또 각자 읽는 사람이 처한 각자의 상황에서도 각각이 다르지만 또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작품이 정말 불후의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오디세우스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바람의 왕 아이올로스입니다. 그는 오디세우스가 한 달간 머문 뒤 떠나려고 하자 선물로 바람자루를 줘요. 좋은 바람, 즉 이 오디세우스의 집을 향해서 그 집의 방향으로 불어주는 서풍, 그 좋은 바람 하나만을 남겨놓고 그 외의 항해를 방해하는 다른 모든 바람들을, 나쁜 바람들을 모두 꼭꼭 이렇게 묶어서 담아놓은 자루입니다. 그러니까 서풍만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 오디세우스는 여러 질서의 단계를 지나가게 되고요. 사실 좀 전에 그 바람의 왕이 머무는 곳, 그것도 그리 행복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고 결혼도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바람의 세계는 매우 바람이라는 그런 또 이름과는 조금 또 느낌이 전혀 다르게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고요.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그들이 준 그 바람 자루를 고이 들고 항해를 계속해요. 또 다시 이제 9일째가 되는 날 거의 집 앞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누구의 집이요? 오디세우스의 집에 그 집 앞까지 거의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9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이 오디세우스는 이제 어찌나 피곤했던지 그만 잠이 들고 말아요.
이 오디세우스도 그렇고 중요 인물들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잠에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온다고 합니다. 뒤에 가서도 또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런 사이에 이 오디세우스가 잠드는 틈을 타서 그 자루가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꽁꽁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가나 궁금했던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바람 자루를 열고 맙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온갖 나쁜 바람이 쏟아져 나오고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시 아이올로스에게로 떠밀려 갑니다. 아이올로스 누구죠? 네, 그 바람 주머니를 선물해 줬던 그 바람의 왕이죠. 다시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과 만나게 된 그 아이올로스는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깜짝 놀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아무래도 신의 저주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더 도와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는 수 없죠.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시 노를 저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바람들이 이제 끊이질 않잖아요. 다시 자루에 넣어서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는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높은 암벽이 있는가 하면 좁은 입구 안쪽으로 꽤 안전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폭우가 있는 곳에 당도하게 되고요. 좀 이상한 기운을 느낀 오디세우스는 정탐꾼들을 먼저 폭우로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인 거인들이 뛰쳐나와서 배를 부수고는 사람들을 꼬챙이에 끼워서 잡아가요. 아이고, 깜짝 놀라 혼비백산했겠죠. 도망친 이제 오디세우스는 다시 이제 어떤 작은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정탐을 하던 오디세우스는 숲속에 아주 좋은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하들을 두 패로 나눠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고요. 이 제비를 뽑은 그 한 패를 이제 그곳으로 보내요.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마녀 키르케에게서 음식을 대접받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번엔 또 그것을 먹자마자 이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돼지로 변합니다. 약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이제 용케 살아 도망쳐와서 오디세우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요. 이제 당신의 부하들이 돼지로 변했으니까 이 오디세우스는 칼을 뽑아들고 키르케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지나왔던 그런 여러 모험 중에서 헤르메스가 이 키르케를 앞으로 만나게 될 거고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팁을 준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팁대로 행하려고 오디세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키르케를 위협을 합니다. 키르케는 당신이 오디세우스냐고 물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애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오디세우스는 하나의 약속을 다짐을 내걸어요. 확약을 해달라는 거죠. 옷을 다 벗었을 때 자신을 무력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맹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키르케는 그 약속을 해주고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녀의 애인이 되어줍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신화 속에는 마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만나자마자 남자들을 죽이거나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면 그때 실증이 났을 때 이제 없애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이느냐 아니면 데리고 살다가 실증 났을 때 죽이느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마녀들이 있다고 하는데 키르케는 이 어느 쪽이었을까요?
글쎄요, 보시죠. 제가 좀 질문으로 남겨둘게요. 어쨌든 일단 만나자마자 죽이는 거는 오디세우스에게는 그러진 않았어요. 후자였던 걸까요?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키르케와 함께 1년 동안이나 머물다가 1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집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오디세우스는 저승을 갔다 와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 속 인물들을 보면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 같은 그런 영웅들은 모두 한 번씩 저승에 갔다 오는데 뭐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되려면 한 번쯤은 반드시 죽음을 체험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아 11권에는 온통 저승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저승에서 오디세우스는 전설적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요. 사실은 그 예언자를 만나러 그 저승에 내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사람, 그리고 끝도 없이 언덕 위로 돌을 굴려 올리는 사람. 우리 이 그림 너무 많이 봤잖아요. 끊임없이 언덕 위로 돌을 굴려 올리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삶도 그것과 무엇이 다르더냐. 바로 그런 의미로 그 그림을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되어버린 그런 그림인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일화가 이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지하 세계에서 만나게 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도망가는 물과 과일을 쫓는 사람, 온갖 벌을 받는 사람들을 그 지하 세계에서 다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의 혼령도 만나고,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그림 때문에 죽었노라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고 또 다시 트로이에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한 19년, 만으로 한 19년 정도가 걸리는 세월 동안 집을 떠나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아들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이미 지하세계 저승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오디세우스가 저승에 갔다 오자 키르케는 앞으로 겪게 될 위험들과 세이렌의 존재를 알려줘요. 이 키르케와 1년 동안 머무는 그 이제 마지막 시점이 온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오디세우스를 보내준 겁니다. 잡아먹지 않고요. 다시 여정을 떠난 오디세우스는 이 키르케가 알려주었던 그 세이렌을 만나게 돼요. 그들은 바로 노래로 사람을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정들이죠. 오디세우스 일행이 지나가자 세이렌들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겠다며 그들이 키르케가 알려준 그런 것들보다 너가 집까지 돌아가는데 필요한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겠다며 그들을 불러 세워요. 세이렌은 예술이 가진 그런 파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종의 죽음의 유혹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산 사람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르케가 일러준 대로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미 이 장면은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오랜 동안 많이 그려왔었고요. 르네상스 시대에도 이 관련한 작품들이 좋은 작품으로 많이 남아있죠. 오디세우스를 그린 그런 그림들 중에는 이 일행에게 마법이 통하지 않자 죽어버리는 세이렌의 모습들도 그런 세이렌의 모습을 담은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마법적인 존재들은 자기의 이 마법이 통하지 않으면 죽거나 아니면 그 마법의 능력, 쓸 수 있는 능력을 소멸되어 버리는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이제 다 길을 막았고요.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만 길을 막지 않았죠. 대신에 자신의 몸을 이 돛에다가 꽁꽁 묶었죠. 들어도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 없게, 어떻게 하지 못하게 당신의 몸을 묶으라고 키르케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몸을 묶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 세이렌들의 이 애절한 노래소리에 그만 오디세우스는 넋이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더 그 노래소리에 넋이 나가서 더 심하게 몸부림을 치니까 이 동료들은 또 마찬가지로 키르케의 가르침대로 오디세우스를 더 세게 꽁꽁 더 묶어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패러디도 아주 많고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아까 외눈박이 거인 괴물, 그 괴물이 매우 유명한 것만큼이나 이 세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이들의 몸부림, 이 장면도 매우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스피노자는 이 장면을 일종의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지도자가 뭐에 홀린 이 지도자가 내리는 명령은 들을 필요가 없다. 불복종해도 괜찮다. 불복종해야 한다. 이런 근거로서 이런 이 오디세이아의 이야기를 근거로 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모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이렌에게서 빠져나온 오디세우스 일행은 한쪽에는 엄청난 소용돌이인 카리브디스가,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머리 6개 달린 괴물 스킬라가 있는 곳에 다다릅니다. 소용돌이 쪽으로 가면 말려 빠져들어가 죽게 될 게 뻔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괴물이 있는 쪽을 선택한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6명의 동료를 잃고 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 양쪽 다 좋지 않은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됐을 때 영어로는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굉장히 유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다가 교육 과정에서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런 그 고대 소설에 대한 수업들을 필수적으로 듣는다고 해요. 이탈리아에 가면 뭐 단테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단테의 작품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그렇게 다루어지고 익숙해진, 국민들 사이에 아주 익숙해진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유럽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과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이런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이런 서양 고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들, 뭐 스타워즈나 뭐 비교적 최근에 아바타와 같은 그런 영화들에서도 군데군데 이런 오디세이아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모티브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일종의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고, 내가 당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보다 그런 좋은 입장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양 고전을 읽고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의 사상, 그들이 지금도 그 2005, 6, 700년 전에 그 소설들, 그 이야기들을 읽는 이유는 그 속에서 삶의 전형,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과 답들의 실마리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재해석하고 그러는 것일 텐데, 그 과정을 우리도 똑같이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 유럽의 사람들, 또 이런 같은 고전을 보고 있는 미국, 그런 영국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기반에 어떤 스토리가 있나, 그리고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이 서양 고전이 매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종이 달라도 어차피 한 인류잖아요. 그런 이제 한 인류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질문, 삶의 전형,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서양 고전과 동양 고전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서요.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디세우스는 태양신의 섬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저승에서 만난 테이레시아스 예언자였죠. 그리고 키르케도 모두 다 이 태양신을 조심하라고 일러줬었던 그 섬이에요. 태양신의 소를 잡아먹으면 집에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오디세우스는 이제 무서워서, 이제 하도 모험을 겪다 보니 무서워서 이곳을 그냥 지나치고자 했지만 부하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절대로 소는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둬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제 다시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게 되고 발이 묶이게 되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도 동이 나고 맙니다. 오디세우스가 기도를 하다, 바람 좀 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깜빡 또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부하들이 소를 잡아먹고 맙니다. 그러자 태양신이 제우스를 찾아가 저놈들을 혼내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항의를 하게 되고요. 일종의 파업 선언인 거죠. 조건은 저들을 벌주라, 나의 소를 잡아먹은 저들을 벌주라,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우스는 알겠다며 짐짓 좋은 바람을 보냅니다. 바람이 불자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시 바다로 나가요. 그때 바로 천둥과 번개, 벼락을 이제 제우스가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천둥과 번개, 벼락을 내려보내고요. 배가 파손되면 물론 오디세우스의 모든 부하들이 다 죽음의 길로 가버립니다. 결국 혼자 살아남아요. 오디세우스가 승리한 장수였기 때문에 처음 그 트로이를 떠날 때는 12척의 배와 선원들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모험과 역경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 죽고 혼자 뗏목 타고 살아남습니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작은 뗏목을 타고 항해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자신이 지나왔던 카리브디스의 엄청난 그 소용돌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안 가면 또 괴물이 있고 해서 소용돌이를 피했었는데 그 피했던 소용돌이 쪽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높이뛰기를 해서 절벽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에 매달렸다가
소용돌이가 다시 뗏목을 토해내자 그걸 타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어렵게 오디세우스는 혼자 바다의 배꼽에 살고 있는 칼립소라는 여신에게로 떠밀려 갑니다. 칼립소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며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청해요. 이젠 애인도 아니고 남편입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는 그저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신들이 모여 이제 그만 오디세우스를 집에 보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나누고는 헤르메스를 파견합니다. 그러자 칼립소가 투덜거립니다. 남성 신들은 늘 인간 여성과 즐기면서 여성 신들이 인간 남성과 조금이라도 즐기려고 하면 질투를 한다고 이제 투덜투덜 대요. 뭐 맞는 말이지 않나요? 왜 그러는 겁니까? 칼립소는 하는 수 없이 오디세우스에게 몇 가지 도구를 주고는 뗏목을 만들어 떠나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칼립소가 오디세우스를 떠나가게 해주는 데까지 무려 7년 정도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에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이 9년이에요. 근데 그 9년 중에 7년을 이 칼립소에게 남편으로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신들이 모여서 이제 그만 오디세우스를 집에 보내줄 때가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어찌됐건 오디세우스는 그 칼립소가 준비해준 몇 가지 도구로 다시 뗏목을 만들어 타고 인간 세상 가까이, 고향 가까이까지 오게 되고요. 그런데 또 포세이돈이 보낸 풍랑에 또다시 배가 부서지고 맙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난관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초반에 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초반에 폴리페모스 외눈박이 그 괴물이 있었잖아요. 그 괴물에 눈을 찌르고 쓸데없이 나와서 도취감에 휩싸여서 나는 오디세우스다라고 가르쳐준 자신의 이름을 처음에는 거짓으로 노바디라고 가르쳐 주었다가 이제 빠져나오고 나서 나는 위대한 오디세우스라고 허세를 부렸던 그 결과로 지금 이 포세이돈이 보낸 풍랑을 맞게 되는 거고요. 다시 바닷가로 떠밀려온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나우시카라는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우시카는 굉장히 솔직하고 똑똑한 캐릭터로 그려지고요. 그런 나우시카 이야기가 이 스토리, 오디세이아의 히스토리에서 조금 짧다는 것이 독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의 집에서 환대를 받아요. 그래서 옛날 그리스에서는 누군가 손님이 찾아오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일단 대접부터 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해요. 그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주 오래된 그리스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 나우시카 공주의 아버지 알키노스 왕은 오디세우스를 대접하기 위해 가객을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트로이 목마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가객이.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오디세우스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 주마등처럼 흘러갔겠죠. 그런 갖은 고생을 했던 그 트로이 전쟁,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위대한 승리를 만들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여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8년, 9년 가까이의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귀향의 길에 오른 이후로만. 그러니 눈물이 줄줄 흐르고도 남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자 나우시카의 아버지가 노래를 중단시키고는 그제야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지금까지 이 트로이를 떠나서 지금까지 나우시카 공주를 만나 이 알키노스 왕 앞에 오기까지의 쭉 그 스토리들, 제가 알려드린 스토리들을 바로 오디세우스가 나우시카 왕에게 쭉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책 속의 책 구조처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해요. 이 형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있는, 그 옛날에 2800년, 700년 그 시절에 이런 이야기의 구성, 형식을 만들어냈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 웨딩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신부는 그리스 사람이고 남편감으로 미국인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인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못마땅해 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조상들이 철학을 논하고 있을 때 당신의 조상들은 나무를 타고 있었어 라고 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런 형식으로 오디세우스가 만들어져 있고, 어쨌든 이 모험의 스토리를 쭉 이 알키노스 왕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그 오디세우스가 흘렸던 눈물에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오 했을 때 이 오디세우스가 쭉 늘어놓는 자기의 모험담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해 드린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가 오디세우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오디세우스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 고마운 나우시카의 섬 사람들, 나우시카 공주, 알키노스 왕. 알키노스 왕은 자신의 딸 공주, 나우시카 공주와 오디세우스를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귀향하고자 하는, 집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오디세우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그래서 배를 내주고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요. 드디어 그립고 그립던 그 고향의 땅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는 아테네 여신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아테네 여신이 그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요. 그리고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톡 쳐서 그를 거지 할아버지 걸로 만들어줘요. 그동안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디세우스에게서는 20살쯤 된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고요. 그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죠.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이 아버지는 트로이 전쟁을 향해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남편, 부인, 아내 페넬로페가 있습니다. 참, 결혼하자마자 아들 하나 놓고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전쟁터로 남편을 보냈어요. 그러고 20여 년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 아내, 뭐 착한 아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왕가의 뭐 피가 있었나 봐요. 이 오디세우스가 왕족이었던 것 같죠.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페넬로페는 숱한 남성들로부터 구애를 받습니다. 엄청난 구애를 받는데, 이제 그 남편이 그 전쟁에 참전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페넬로페가 젊을 때였으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40이 넘거나 했을 그런 정도의 나이인데도 그 숱한 남성들의 구애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아들도 참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먼저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조금 생략하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페넬로페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 또 사뭇 달라지는데, 정절을 지키며 남편을 기다렸는 그런 측면에서 춘향이에 비교되기도
했던 그런 시절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장관리를 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거절도 아니고 허락도 아닌 이 미묘한 행동으로 이 문 남성들을 밀당하고 계속 그 어장 안에 두었다가 나중에 결국 이 돌아온 오디세우스에 의해서 대거에 다 숙청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대거에 다 그 목숨을 잃고 말아요. 차라리 그 자신의 의사를 분명해서 멀리 떨어지게 떨어져 버리게 했었더라고 하면 그 남자가 죽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 속에 수많은 마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 가장 무서운 여성이 페넬로페라는 거예요. 그 많은 남자들을 집에도 못 갈 만큼 안달나게 하고 결국 한 자리에서 다 죽게 수정시켜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그 어장에 그렇게 남성들이 모여들었던 데에는 그녀가 젊음에 좀 이제 퇴색되고 나서도 그랬던 이유는 그 왕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와 재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 속의 아내들은 남편의 수의를 짜며 기다리다가 그 수의가 다 완성되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의 최강 마녀 이 오디세우스의 아내는 페넬로페는 남편 대신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면서 그것이 완성되면 완성되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고혼자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술을 써요. 어떻게 술을 쓰냐면 낮에는 술을 짜고 그리고 밤만 되면 낮 동안에 짰던 수의를 다시 푸는 거예요. 이 풀고 다시 짜고 또 풀고 또 다시 짜고를 반복하면서 3년을 버텨다가 4년째 결국 그 구원자들에게 들통이 나고 맙니다. 하녀 중에 한 명이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녀들은 그 구원자들과 사귀고 있는 구원자들과 이제 연인 관계에 있는 그런 하녀들의 고자질을 통해서 이제 4년째 들통이 나고 말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버티지를 못하고 다른 남자와 막 그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이 도래해요. 그때 짜잔 하고 남편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고향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는 아테네 여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 집이 아니라 돼지치기 먼저 만났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다시 늙은 거짓골로 만든 다음 집으로 보냅니다. 20년 만에 거짓골로 집에 돌아온 주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아르고스라는 늙은 개만이 꼬리를 치며 주인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이제 개도 나이가 너무 들어서 오디세우스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이 아르고스는 충견의 대명사로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개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계속해서 늙은 거지인 척하며 기회를 틈타다가 밤중에 자기 아내 페넬로페와 면담을 시도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집 주인의 행방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페넬로페가 당신을 대접해도 되겠느냐고 합니다. 당시 대접이라고 하면 어린 처녀가 남자를 목욕시켜주는 식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굳이 그런 대접까지는 필요 없으니 그저 나이든 여인이 발이나 씻겨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디세우스를 키워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가 들어옵니다.
이 대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또 그 유명한 장면이고 그림으로도 많이 남겨진 장면이죠. 유모는 늙은 거지의 발을 씻기다가 그의 무릎에 있는 흉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그의 발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물이 엎질러지고 난리가 나자 오디세우스가 황급히 유모의 입을 막습니다. 페넬로페는 정신을 딴 데 두고 있느라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요.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거지 행색을 한 채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페넬로페의 구원자들에게서 놀림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놀림을 받냐면 여기가 이렇게 화난 거는 저 늙은 거지의 대머리 때문이다, 뭐 이런 놀림도 받고요. 구타를 당하기도 해요. 젊은 그런 구원자들, 길거리에 있는 그런 젊은 힘센 사람들과 겨루어 보라고 해서 또 싸우기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요. 오디세우스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묵묵히 둡니다. 묵묵히 따릅니다. 다음날 페넬로페가 남편이 두고 떠났던 그 활을 꺼내 구원자들을 시험하기로 해요. 그녀는 활에 줄을 걸어 12개의 도끼를 꿰뚫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회가 되자 줄을 걸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겠죠. 그 끝에 오디세우스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는 보란듯이 줄을 걸어서 12개의 도끼를 꿰뚫은 다음 화살을 날려 구원자들을 모두 쏴 죽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아내 페넬로페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잠이 드는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이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는 부부가 천생 부부가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페넬로페가 잠에 빠져 있자 유모 에오리클레이아가 가서 그녀를 깨우며 그 늙은 거지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또 이 페넬로페는 달려가 남편을 덥석 퐁 하였느냐? 그건 아니고요. 오디세우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자신이 내준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남편으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저 하녀들에게 안에 있는 침대를 끌어내서 저분의 잠자리를 보아드리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침대,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침실일 거잖아요. 그 침실에 있는 침대를 끌어내 저분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 페넬로페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러라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 침대는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것인데 누가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느냐며 화를 낸 거죠. 사실 그 침대는 땅에서 자란 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다듬은 뒤에 거기에 나머지 3개의 기둥을 더 세워서 만든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살아있는 침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침대를 만들기 전에 먼저 바깥에 담을 둘러놨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두 부부만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었죠. 땅에 굳게 뿌리 박힌 이 침대는 부부간의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페넬로페는 바로 그 침대의 이야기를 수수께끼로 내서 남편인 오디세우스를 시험한 거고 오디세우스는 그것을 풀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오디세우스는 교회에 나가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고요.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어머니는 저승에서 이미 만났잖아요.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름다운 과수원을 가꾸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 아들을 만나서 목욕을 하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다시 젊음을 되찾고 심지어 원수들 중에 한 명을 쓰러뜨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또 묘사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아테네 여신의 중재로 싸움이 멈춰지고 이제 오디세우스를 왕으로 섬기며 평화롭게 살라고 아테네 여신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디세이아의 이 방대한 여정, 그의 이 모험의 여정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딱 1시간이 넘어가고 있네요. 마지막에 이 오디세우스의 아버지가 이제 기운이 충천해서 원수들을 쓰러뜨리고 다시 싸움으로 이 작품이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의 복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를 찾는다는 점에서 오디세이아는 인류의 정신이 한 단계 올라서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오디세우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이 한마디로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도덕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도 완성되어 가는 과정인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디세이아는 호메로스의 다른 소설 일리아스와 달리 운명의 무게를 견디기보다, 그러니까 일리아스가 그런 이제 고통과 고난, 그런 이 운명의 무게를 견뎌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면, 이 오디세이아는 그보다는 어떻게든 가만히 수긍하고 참고 견뎌내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주어진 조건을 해치고 다시 도전하고 어떻게 또 다시 헤쳐나가서 결국엔 살아남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일리아드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현대보다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참고 견디라는 건 중세 시대에 더 와닿았을 그런 인물의 전형이라고 하면, 이 오디세우스는 현대적이고 동시에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이야기 중간에 오디세우스가 저승에서 아킬레우스를 만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우스는 엄청나게 용맹하고 잘생긴 그런 장수죠. 한때 영광을 누렸으나 먼저 죽어서 저승에 가 있었는데,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높임을 받았는데 죽어서도 이렇게 죽은 자들 사이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저승세계의 왕이었거든요.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죽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살아서 아무 재산도 없는, 재산이 1도 없는, 0도 없는 사람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냥 종살이도 아니고 재산 하나 없는 무일푼인 사람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이승이 낫다는 것이죠. 일리아스의 영웅들은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영원한 명성, 불멸을 얻기 위해, 인간은 소멸하지만 이 명성은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성을 얻기 위한 죽음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러나 오디세이아에서는 일찍 죽는 것이 그 사람의 명성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굴욕을 견디고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명성을 얻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오디세이아에서는 여러 단계의 사회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이상적인 질서를 지닌 사회가 어떤 것인지 탐색하는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그 질서는 특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대접하는지의 기준으로
봐지고요. 예를 들어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 사람을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존재, 친절하지만 남들과 교류하지 않고 이 고립되어서 사는 존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오디세우스는 질서만 회복할 수 있다면, 질서만 회복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장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암흑기를 뚫고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이루어가지 모색하는 것, 그것이 오디세이아가 전하고자 하는 또 그 넓은 의미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오디세우스처럼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든 해치고 살아남는데 우리들이 좀 참고해 볼 그런 여지들이 충분하지 않나 해서 이 긴 오디세이를 벼르다가 오늘 일요일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휴일 남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미셸은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